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처한 아주 이상한 상황에 대한 겁니다. 금리가 막 오르면서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집값은 꽤나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금리는 오르는데 왜 집값은 안 떨어지는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져야 맞잖아요? 근데 왜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 복잡한 수수께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은요, 바로 거대한 충돌입니다. 아주 강력한 두 개의 힘이 서로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거대한 파도 두 개가 맞부딪히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요, 금리 인상이라는 힘이 우리 대출 이자를 막 끌어올리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시장에만 있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주택 수요가 그래도 집은 사야 해 하면서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 이 상승 압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이 엄청난 이자 부담을 이겨내고 가격을 받쳐주는 힘은 뭘까요? 첫 번째 요인,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바로 거래 쏠림 현상이라는 건데요. 특정 시기에 거래가 확 몰리는 거예요. 이게 왜 역설적이냐면 금리가 오르는 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지금 빨리 거래해야겠다는 마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양쪽 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돼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사는 쪽은 어때요? 금리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대출 받자 이러고, 파는 쪽, 특히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혜택 5월 9일에 끝나기 전에 빨리 팔아야 해, 이런 상황인 거죠. 이 두 마음이 딱 만나니까 거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마치 시장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 가격 하락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격 상승 압력은 바로 정치입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가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강력한 정책이 나오는 걸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더 깊게 볼까요? 우리나라 유권자 절반 이상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보유세를 올리겠다, 이런 정책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지방 같은 곳은 집값이 10억에서 9억으로 이미 떨어졌는데 세금만 1.5배 올린다? 이건 뭐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어떤 강력한 규제도 나오기 힘든 말 그대로 규제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요인, 이게 아마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시장의 위기가 사람들을 매매 시장으로 거의 등 떠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서울에 1년에 5만 채씩 아파트가 공급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요, 고작 1만 채 수준으로 뚝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급 절벽이고, 이게 곧 전월세 시장의 대혼란을 예고하는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매매를 강제하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일단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값은 오르죠.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 대출 이자도 이제 월세만큼 비싸졌어요. 게다가 요즘 전세 사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라 같은 데는 쳐다도 안 보고 안전한 아파트 전세로만 전부 몰리는 겁니다. 근데 또 집주인들은 세를 주기보다 그냥 자기가 들어와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전세 물건 자체가 씨가 마르는 겁니다.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집을 사야 하나? 이렇게 매매 시장으로 내몰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집값을 어떻게든 떠받치려는 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반대편의 힘, 시장을 아주 그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금리 압박이 실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건 뭐 숫자로 보면 바로 체감이 되실 겁니다. 내가 5억을 대출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3.5%일 때는 한 달에 224만 원 정도 내면 됐어요. 근데 이게 5.5%가 되면요, 갑자기 월 284만 원으로 매달 60만 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금리가 7%까지 간다? 그럼 한 달에 내는 돈이 100만 원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이 주는 정말 뼈아픈 현실적인 고통이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하락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분석을 넘어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금리 시대에 투자를 한다면 원칙은 딱 두 가지로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바로 될 놈에게만 선별적으로 집중하고 위험한 건 쳐다도 보지 말자, 이겁니다. 예전처럼 어디가 좋더라 하고 따라가는 묻지마 투자는요, 이제 정말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사업 단계별로 위험도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해요. 예를 들어 모아타운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 사업들은요, 앞으로 조합원들끼리 싸우거나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해서 내 돈이 몇 년이고 묶여버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러니까 사업의 거의 모든 게 확정된 후반 단계 프로젝트는 불확실성이 훨씬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핵심은 뭐다? 불확실성을 피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칙을 지역별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서울은요, 역시 대체 불가능한 입지라는 강점이 있으니 핵심 자산을 길게 보고 가져가는 전략이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좀 달라요. GTX처럼 확실한 교통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지방은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공급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2년에서 4년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것도 핵심 중에 핵심 지역만 치고 빠지는 아주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종합해 봤을 때 이 새롭게 짜인 판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결론은 아마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자금력을 갖춘 소수에게는 기회를,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다수에게는 위험을 안겨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시장은 현금이 두둑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쓴 소위 영끌한 분들에게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위험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충돌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기회의 편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위험의 편에 서 계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앞으로의 모든 전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